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 249페이지 한번 볼까요? 249페이지.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 중간에 한번 봅니다.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첫 번째 건축. 자, 건축이라고 할 때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이다. 신증, 개재. 자, 그 중에서 신축 한번 볼까요? 신축, 건물이 없는 대지. 근데 기존 건물이 철거되거나, 이 철거는 예전에 쓰던 용어고요. 이제 해체한다 그래요. 해체. 기존 건물의 해체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서, 자,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 거기 동그라미 1. 새로 건물을 축조한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짓는 거. 이게 원칙적인 신축이죠. 자, 그런데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축조. 주된 건물 축조. 동그라미 2. 포함하되. 그래서 부속 건축만 있는데 주된 건물을 지었다. 이것도 신축. 그리고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 거기 동그라미 3. 개축, 재축은 제외. 그럼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제 그 말의 의미 알아야죠. 자, 우리 앞에서 해체나 멸실된 대지 포함한다 그랬죠. 해체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이나 재축. 이거를 제외한다. 이 말은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졌다. 그죠? 그래서 해체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그것도 신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조문은 이제 어렵게 써 있는데요. 의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새로 짓는 거, 주된 건물 짓는 거, 해체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 초과해서 짓는 거. 이 세 개를 우리가 신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축. 중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밑줄 있는데 면적이나 충수,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늘린다. 그래서 더 짓게 되면은 중축. 붙여갖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하여튼 더 짓게 되면 늘어나면 중축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가 아니고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 규모의 범위, 종전과 같은 규모 밑줄, 종전 규모의 범위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한다라고 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축은 건물이 천재지변 등의 재해. 그 재축할 때 재해할 때 재해 맞추면 되죠. 재해로 멸실되었고 대지의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한다. 종전과 같은 규모 밑줄. 그래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어야 개축이나 재축. 근데 이 재축은 재해, 풍수해, 산사태, 집안붕괴 이런 재해로 멸실되었고 이재민들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종전 규모인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기본서 와서 볼 건데요. 예외적으로 동수나 충수나 높이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면적은 절대 늘어나면 안 돼요. 동수, 충수, 높이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재축도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겁니다. 그 다음 밑으로 하셔갖고요. 이전. 자, 이전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밑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돼요.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그 동일한 대지가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 위치만 조금 바꾸는 것을 이전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건축인데 이 중에서도 개념이 제일 큰 거는 뭐겠어요? 신축. 그 새로 짓는 거죠. 현상 변화가 제일 큰 거 신축. 그 다음에 더 짓는 거예요. 중축. 개축과 재축은 원래 있던 거를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거고요. 이전은 위치만 조금 바꿔주는 거니까 이게 건축이라고 해도 내려갈수록 개념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거 신축을 할 수 있으면 중축, 개축 이런 건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축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신축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순서 그대로 신, 증, 개, 재, 이. 건축이라도 더 작아지는 순서가 되죠. 신, 증, 개, 재, 이.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적용 대상 행위 대수선. 자, 대수선이란 그 밑에 2번 대수선. 자, 건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데 중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거기다 밑줄. 중축이나 개축, 재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중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은 건축이라고 그러죠.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선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즉 건축까지는 되지 않는 그냥 구조를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구조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 크게 고친다. 그죠? 그래서 건물의 대수선도 건축하고 묶어가지고 한 문제예요. 그래서 대수선은 건축에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건축까지는 아닌데 구조, 중요한 구조를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 건축법을 적용하는 행위다라고 하고요. 자, 대수선 행위가 그 박스에 보시면은 8개가 있죠. 8개. 그 중에서 요 5개,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대선 1번. 자, 내력벽. 그냥 벽이 아니고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힘받는 외벽. 내력벽. 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여기서 끊고요. 증설 해체하거나 증설은 증가하는 거죠. 벽의 보강공사 이런 거 갖고 늘리는 거예요. 또는 해체는 없애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수선은 고치는 거고 변경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0 이상 수선 변경 중간에 끊은 이유는 증설 해체하는 것과 수선 변경하는 게 다르다. 그 차이점을 봐야 돼요. 우리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면적이 안 써 있으니까 면적에 상관없이 대손이다. 그 얘기죠. 면적에 관계없이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할 때는 그냥 대손이에요.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저 증설 해체와 수선 변경이 다르다. 이 차이점을 구분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것은 대손이다. O, X. O죠. 증설할 때는 면적이 관계없다니까요. 10제곱미터가 증설을 하든 1제곱미터를 증설하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할 때는 그냥 대손이에요. 근데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것은 대손이다. 그러면 틀려요. 수선할 때는 얼마 이상? 30 이상. 그래서 증설 해체할 때와 수선 변경할 때가 다르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 그 5번 먼저 볼게요. 8번이 아니고 5번. 그래서 5번인데 여기 또 오타 8번으로 써 있어갖고 5번. 자, 5번 한 보면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 외벽의 마감재요. 외벽의 마감재를 역시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그럼 얘도 어때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대선, 수선 변경할 때만 3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그 1번하고 5번 그 두 개가 기준이 같아요. 내력벽하고 외벽의 마감재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수선 변경할 때만 30제곱미터 이상 해야 대손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2번. 자, 2번 볼까요? 2번 기둥. 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요.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그럼 기둥을 증설 해체할 때는 몇 개 이상? 개수에 관계없이, 개수가 안 써 있으니까 개수에 관계없이 대선.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래서 그 밑에 거 보, 대들보. 대들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밑에 거 지붕틀.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럼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틀 얘들도 기준이 같죠.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대선. 수선하고 변경할 때만 3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 2개를 해체하는 것은 대손이다. O, X. O죠.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대손 2개를 해체하든 1개를 해체하든 해체하면 그냥 대손이 돼요. 근데 기둥 2개를 변경하는 것은 대손이다. 틀리죠. 변경은 3개 이상. 그래서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 얘들은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대선. 수선 변경하는 것만 각각 3개 이상. 차이점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개. 이 5개는 증설 해체하는 것과 수선 변경하는 게 달라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개수에 상관없이 대선. 수선 변경할 때만 30 또는 3개 이상.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자, 기둥 하나, 보 하나, 지붕틀 하나 합쳐갖고 3개를 수선하는 것은 대손이다. 좀 틀려요. 합쳐갖고 3개가 아니고 각각 몇 개 이상, 3개 이상,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다르다. 그 차이점을 갖고 물어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의 차이가 없으니까 뭐가 대손이냐, 대상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6번 한번 보면 자,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비춘.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은 한마디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예요.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벽, 방화구획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럼 얘는 증설 해체나 수선 변경이나 차이가 없죠. 그냥 방화구조는 손대면 대손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7번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밑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래서 그 계단도 증설 해체를 하든 수선 변경을 하든 대손입니다.
그 계단도 손대면 대선. 그러니까 그 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걸 5개 계단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5개 계단은 또 해당사 없어요. 그 다음 8번에 다가구 주택 밑줄 가구간 또는 다세대 주택 밑줄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원 변경. 그럼 주택의 경계벽을 해체 터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한 층 다 쓰게 넓게 쓸 수 있게끔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원 변경하는데 대손이 되는 것은 두 개만.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나 연립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럼 6번, 7번, 8번. 얘들은 증설해체와 수선 변경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대손이야? 그 대상 자체를 갖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총 8가지, 그 8가지를 우리가 대손. 대손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내력벽을 증설하는데 면적이 늘어났어.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손이 아니고 더 큰 행위. 중축이 되는 거죠. 중축. 또 기둥을 증설하는데 높이가 늘어났어요. 높이가. 그러면 이것도 이제 대손이 아니고 늘어났으니까 중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손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중축, 개축, 재축,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구조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손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축과는 별도로 다 이 대손 행위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용도 변경 나오는데요. 용도 변경은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용도 변경. 그래서 타이틀에 보시듯이 그냥 쫙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냥 한 문제였는데 이 용도 변경은 일단 건물의 용도 29개 용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이거는 나중에 우리 건축법을 더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거지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용 대상 행위, 건물의 건축, 대손 두 가지 행위를 봤고요. 그래서 이 적용 범위들 지금 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적용 대상물,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 그리고 공작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 대손, 용도 변경할 때 건축법 적용. 그럼 우리나라에서 적용 대상 지역은 한마디로 우리 국토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기본 개념으로서 면적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돼요. 면적, 높이, 충수 이런 개념들을 또 알아야 이하에 건축허가 이런 것들 제대로 공부하니까요. 자, 면적과 높이의 산정 방법. 자, 요거를 보는데요. 이게 원래 건축법의 저 뒷부분인데 자, 우리 교재는 또 앞에다 갖다 써놓고요. 자, 1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고요. 165페이지에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16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대지 면적, 거기서부터 이 면적과 높이 등의 산정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요것도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년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면적, 높이, 충수 등의 산정 방법. 자, 그래서 면적이라고 할 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면적의 개념들, 이거 아는 게 우리가 이제 건축법 공부하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대지 면적부터 볼까요? 자, 16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돼요. 자, 대지 면적이란 건물 짓는 땅 대지의 면적이죠. 그래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자, 우리 수평 투영 면적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평 면적입니다. 투영이라는 게 영자가 그림자 영자예요. 그래서 사물 위에서 빛을 비쳤을 때 그림자가 지는 면적. 우리 그림자는 다 수평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 그림자가 지는 수평 면적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평 면적, 평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듯이 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대지가 있어요. 경사지. 여기다가 건물은 이렇게 건축할 수가 있죠. 자, 건물 건축했다. 그럼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는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은 경사지의 면적, 이 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수평 투영 면적, 이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럼 딱 봐도 경사지의 면적, 입체 면적이 더 넓죠. 그런데 경사지의 면적이 아니고 입체 면적이 아니고 수평 면적으로 산정한대요. 수평 면적. 왜요? 우리 대지라는 것은 이꼴 뭐라 그랬어요? 대지는 이꼴 필지. 그럼 우리나라 필지에 관한 근거법,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그 공간정보법 그거 무슨 과목에서 배워요? 우리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에서 공간정보법, 부동산 등기법 두 개 배우는 거죠. 그 공간정보법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체계는 수평지적이래요, 입체지적이래요.
수평 지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죠. 수평 지적. 그래서 면적도 수평 면적밖에 안 나요. 아직 이 지적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갖고 입체 면적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체 면적이 아니고 그냥 수평 면적, 수평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위에서 항공 사진 찍어갖고 그 면적, 그럼 사진의 면적이니까 이게 수평 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 이유는 우리나라 지적 체계가 수평 지적이니까 면적도 수평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 끊고. 근데 다만 다음에 다하는 면적은 제외. 이 대지 면적에서 빼주는 게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1번의 건축선을 우리 안 배웠으니까 됐고요. 그 2번 볼까요? 대지에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공원 밑줄 그 도시군 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럼 왜요? 자, 우리 예를 들어 갖고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요 일대가 공원을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 공원을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하고요. 자, 요 대지의 요만큼은 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포함이 됐죠. 이거 나중에 시행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협의 취득이 안 되면 강제 취득 수용합니다. 수용한다는 게 뺏어간다 그죠? 그럼 수용당할 부분, 뺏길 부분이니까 이런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은 수용당하는 부분, 뺏기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지에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을 때, 즉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은 수용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면적이에요. 하나의 건물의 면적, 건물의 면적을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건물의 면적이니까 그 건물의 제일 넓은 면적을 얘기해요. 제일 넓은 면적. 그럼 제일 넓은 면적이니까 제일 바깥 부분, 제일 바깥에 있는 벽을 외벽이라고 그러죠.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우리가 건축 면적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뭐예요? 그러면 제일 바깥 벽,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되죠. 그럼 우리가 건물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다. 우리가 건물의 평면도가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 봤다. 그럼 제일 바깥 벽 있죠? 외벽. 외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외벽의 외부선 아니고 내부선 아니고 중심선. 이 중심선을 따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 그려갖고 이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중심선 치수니까 외벽 두께 반은 포함, 반은 버린다.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우리 외벽의 중심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 투시해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중심선 치수는 설계도를 봐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심선 치수로 합니다. 그래서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제일 바깥벽 외벽의 중심선. 그런데 우리 정자 같은 거 있죠. 기둥으로만 존재하는 건물. 자, 이렇게 외곽 기둥으로 존재하고요. 위에 이제 지붕으로 덮여져 있는 정자 형태의 건물. 이런 것들도 외곽 기둥의 중심선. 외곽 기둥의 중심선 딱 그려왔고요. 이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 외곽 기둥이 있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서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을까요?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제일 넓은 면적이죠. 제일 바깥벽의 중심선 치수니까 딱 한 개만 나오는 거. 그 건물의 제일 넓은 면적 딱 하나를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요거 구분해갖고 우리 바닥 면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이란 건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그 층이나 일부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건물의 각 층이나 일부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이걸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뭡니까? 그러면은 각 층이나 일부의 면적입니다. 이러면 돼요. 각 층이나 일부에 벽이 있으면 벽, 기둥이 있으면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생긴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자, 니은자형으로 생긴 건물. 이 건물의 건축 면적 구하셔. 일단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제일 바깥 벽이라고 그랬죠. 외벽.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거 딱 하나.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건물은 구체적으로 1층의 면적 있죠. 1층, 또 2층의 면적, 3층의 면적, 4층의 면적, 각 층의 면적이 존재하죠. 이런 각 층의 면적이라고 할 때는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런 구체적으로 각 층의 면적을 지칭할 때는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개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 그럼 1층하고 2층의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 똑같은데 3층이나 4층의 바닥 면적은 다르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제일 넓은 거 그냥 하나 얘기하는 거고, 바닥 면적은 구체적으로 각 층의 면적, 또는 자, 요 4층 부분을 401호, 402호, 자 이렇게 구분했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402호의 면적, 그럼 402호의 면적, 이거는 이 건물에서 일부밖에 안 되죠. 일부의 면적이니까 402호의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지칭할 때는 바닥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강의실, 이 강의실의 면적도 이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밖에 안 되죠. 그 일부의 면적이니까 강의실의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강의실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면 돼요? 벽으로 돼 있으니까 이 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으로 강의실의 바닥 면적을 산정하면 되죠. 근데 역시 벽 두께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봐야만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걸 바닥 면적을 하고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한 개만 있겠어요? 여러 개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각 층의 면적이나 일부의 면적, 특히 그 일부의 면적은 들이대면은 그냥 다 바닥 면적이니까 얘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일부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 바닥 면적의 산정만 14개가 있습니다. 14개.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본서 보면은 바닥 면적의 산정만 그냥 까마득하게 나오는데요. 그 14개 있다고 또 깜짝 놀래 그럴 필요는 없어요. 1, 2, 3, 4, 5 딱 5개 갖고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이 재작년에는 그냥 단독으로 한 문제였어요. 바닥 면적.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잡아야 돼요. 건축 면적은 제일 바깥벽,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제일 바깥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제일 넓은 거 하나고요. 바닥 면적은 각 층이나 일부의 구체적인 면적.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바닥 면적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자, 연면적이라는 것은 연자가 다 합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합니다. 각 층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그랬죠.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거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다 합친 거. 연면적.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요 건물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도 100, 3층 50, 4층도 50. 그럼 이 건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다 합쳐갖고 300 나오는 거죠. 300. 그래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다 합친 거. 이거를 연면적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건축 면적은 앞에서 뭐 할 때 들어봤을까요? 건폐율 계산할 때 들어봤죠. 건폐율이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건대. 그 다음에 연면적, 이거는 뭐 할 때 들어봤어요? 용적률 계산할 때 들어봤죠. 용적률은 연대,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건축면적은 건폐율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각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연면적 한번 볼까요? 166페이지 맨 밑에. 자, 연면적. 하나의 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딱 끊고요. 로 하되 딱 끊고, 용적률 동그라미 별표.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면적은 제외한다. 그래서 용적률 몇 프로 이거 계산할 때는 빼주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박스에 보면은 1, 2, 3, 4 또 4개 나오죠. 4개니까 하나 엄한 거 껴갖고 딱 물어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 두 개만 볼까요? 1번 지하층의 면적 있죠.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왜요? 우리가 앞에서 봤네요.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지하층은 충수에서 제외. 그러면 용적률은 충수를 규제하는 건데 충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없는 걸로 빼준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그럼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다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주래요. 왜요? 주차장 많이 설치해라.
주차 공간이 맨날 부족하니까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다 빼준다.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 거, 이마트 뭐 이런 데 가보면 위에 다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런 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다 없는 걸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층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다 주차장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은 됐고요. 그래서 이 면적의 개념들 한번 봤고요. 그 옆에 그 166페이지에 그 중간에 피로티라는 거 있죠. 피로티. 이게 뭐 법률 용어가 아닌데 피로티라는 것은 기둥 구조를 얘기해요. 기둥 구조. 그래서 우리 빌라 같은 거 보면 1층을 기둥으로만 딱 세워갖고 이거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이런 기둥으로만 존재하는 것. 즉 벽면적의 2분의 2 이상 뻥 뚫린 공간. 기둥으로만 서 있으니까 2분의 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구조. 이 기둥 구조를 우리가 피로티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피로티. 그 다음에 옆에 충수 한번 볼까요? 20번의 충수. 자, 충수 산정. 자, 얘도 별표. 충수. 자, 일단 지하층은 충수에서 무조건 빼준다 그랬어요. 지하층은 충수에서 제외. 왜요? 안 보인다. 그래서 지하층은 밑으로 뭐 지하 100층으로 내려가도 안 보이니까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지하층은 충수에서 일단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 다음 1번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더라. 일반적인 건물은 유리창이 있어갖고 밖에서 보면은 몇 층짜리다 우리가 세어볼 수 있죠. 막 63빌딩 63층 그래서 쉬다가 목 부러져요. 아무튼 그래서 유리창이 있어갖고 몇 층짜리인지 세볼 수가 있는데 건물이 높은데 유리창이 없어요. 층의 구분이 없다. 이거 우리 어떤 건물 딱 떠올려 보면 돼요.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는 거. 대표적으로 야구장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잠실 야구장. 또 고척돔 이런 거. 야구장 같은 거 또는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어요. 이런 때는 높이 4m 동그라미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4m로 산정합니다. 4m. 이게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또 좀 달라요. 건축법은 한 층의 높이를 4m. 근데 주택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3m로 계산해요. 우리 주택은 한 층이 4m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주택은 한 층의 높이를 3m.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법은 4m, 주택법은 3m. 그럼 우리 건축법 하고 있으니까 자,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산정한다고요? 4m. 그래서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4m마다 끊어갖고 한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건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 이때는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한다. 그럼 요것처럼요. 여기는 2층, 여기는 4층. 그럼 얘는 몇 층짜리 건물이 돼요? 4층짜리 건물이 된다. 그 얘기죠. 이거 평균 층수로 한다. 그것도 재작년에 기출지문. 평균 층수로 안 돼요. 평균 층수가 아니고 그냥 가장 많은 층이 그 건물의 층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층이 건물의 층수가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자, 건물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건물의 상단이 건물의 상단을 옥상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럼 지표면에서 건물의 상단. 자, 이거를 건물의 높이로 계산해요. 그런데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뭐 주차장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했을 때는 피로티 부분은 높이에서 빼줍니다. 나머지만 건물의 높이로 산정. 이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높이 계산할 때 없는 걸로 빼줘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럼 1층 부분은, 이 피로티 부분은 면적에서 다 빼줍니다. 면적에서 빼줘요. 그럼 면적에서도 없는 걸로 빼주고 높이에서도 빼주고 한마디로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했을 때는 없는 걸로 봐준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다 빼줘갖고 가급적이면 1층을 무슨 구조로? 피로티 구조.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새 짓는 건물들 보면 다 1층에 기둥만 딱 세워갖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이런 주차 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높이나 면적에서 다 빼주는 특례를 줍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층고. 자, 층고는 층 높이를 층고라고 그래요. 층고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동그라미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동그라미까지의 높이를 한다. 그래서 윗면부터 윗면까지의 높이. 그거를 층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바닥 구조체가 일정한 두께로 건축이 됩니다. 이제 바닥 구조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방의 바닥면에서 딱 눈으로 보이는 거,
천장, 이걸 반자라고 그래요. 천장까지의 높이. 자, 요거를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반자. 반자라는 게 천장. 그래서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이게 눈으로 보이는 반자 높이. 근데 층고라고 할 때는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이 바닥 구조체 두께를 포함하는 거. 이거를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층높이. 그래서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까지다 그러면 안 돼요. 윗면에서 윗면까지. 윗면부터 윗면. 윗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윗면부터 윗면까지의 높이. 그거를 층고. 층고다 이렇게 표현하죠. 층고. 그래서 여기까지 면적, 높이, 충수, 산저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면적과 높이 이런 것들도 꼭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건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 개념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쭉 넘어와서 252페이지 다시 쭉 들어가겠습니다. 자, 252페이지에 2장 건물의 건축. 자, 이 장의 건물의 건축. 자, 이 파트가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제 핵심이에요. 건축법에서 이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걸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얘가 건축법에서는 핵심입니다. 또는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매년 2문제씩. 그런데 요새는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막 사례 갖고 물어봐요. 사례 갖고. 갑이 뭐 연면적 100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뭐 틀린 설명은 옳은 설명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요새 좀 까다롭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건축하려면 이 건축 허가라는 것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자, 건축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건물을 건축하고 이 건축한 건물을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물의 건축 파트가 되고요. 이 중에서 건축 허가 받는 것도 건축 절차의 하나니까 건축 허가. 자, 요거부터. 이 건축 절차, 요거부터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죠.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을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주. 그래서 이 건축주가 직접 건물 짓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건축주는 쉽게 얘기하면은 땅하고 돈이 있는 사람. 땅하고 돈이 있다. 건물 지을 땅하고 돈이 있다. 이거 어떤 사람이요? 완전 부러운 사람이죠. 아무튼 그래서 땅하고 돈이 있어갖고 이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를 건축주.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먼저 이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가 이 건물 설계부터 합니다. 그럼 설계는 주로 이제 건축사가 된다 그래요. 건축사. 건축사가 이 건축법에 맞게 디자인 멋지게 이제 멋진 디자인의 건물을 건축 설계라는 거죠. 설계. 그럼 이 설계자가 설계한 건축 도면, 이 설계 도면을 첨부해갖고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가 이러한 건물 건축하고 싶으니까 건축허가 내주세요.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적합하더라. 그러면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설계 도면에 그려진 건물을 공사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착수해갖고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공사하는 것을 공사를 시행한다, 시공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건축주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가 몇 월 며칠자로 착수합니다. 착공 신고. 자, 요거부터 반드시 해줘야 돼요. 착수하기 전에 착공 신고부터. 왜요? 이 허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허가받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착수도 안 하더라. 건물 안 짓네. 허가 반드시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착공 신고부터 하고 이제 공사에 착수해갖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시공. 시공은 역시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 뭐 건설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업자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시공자가 공사하는데요. 시공자가 지 맘대로 공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시공자는 설계 도면에 따라서 좋은 자재를 써갖고 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는지 감독할 자를 감독 관리한다. 그래서 감리자라고 합니다. 감리자. 감독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하고요. 그러면 감리자도 주로 누구 지정하겠어요?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니까 설계한 건축사. 그대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해서 감독하에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명.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자, 요 4명을 우리가 묶어갖고 건축관계자라고 합니다. 건축관계자. 이 건물 건축과 관련된 자들 쉽게 얘기하면 건물 무너졌다. 책임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건축관계자.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설계자가 됐든 감리자가 됐든 시공자가 됐든 다 누가 지정해요? 건축주가. 건축주가 계약해갖고 알아서 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가 지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 시험에 물어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묶어갖고 건축 관계자라고 한다. 용어 정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건물 큰 거 건물 짓는다 그러면 건축어가 건축 개요해갖고 큰 표지판 같은 거 설치해갖고 다 우리한테 보여줘요. 건축주가 누구고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대지 면적 얼마,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몇 층짜리 건물 짓는다. 이런 건축 개요해갖고 공사 현장에 딱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 그게 우리 어디서 배우는 거냐? 공법에서 배우는 개념들이죠. 공법. 그래서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묶어갖고 건축 관계자, 다 건축주가 계약해갖고 지정. 그래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 공사. 이 건물 짓는 공사는 뭐 그닥 오래 걸리는 거 아니죠. 뭐 짧으면 몇 개월이면 끝나요. 길면은 뭐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받는 거. 이 준공검사를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받는다 그래요. 사용 승인. 이제 공사가 끝나면 건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받는다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 그대로 누구한테 가서? 허가권자. 허가 내준 사람한테 가서 허가 내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사용 승인 받고요.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 교부하면 이제 건물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사용하면서 이제 건물 유지 관리해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건축 절차인데 우리 시험에 건축 절차를 물어보고 그런 거 없어요. 건축 절차 갖고 시험에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우리 건축 절차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죠. 자, 건축 허가 받아갖고 공사 끝나면은 사용 승인 받고 사용. 허가 받아갖고 공사 승인 받아갖고 사용한다. 이게 건축 절차 핵심이고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허가, 건축 허가. 이거 못 받으면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부터 띄워갖고 언제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고 허가 받으면 효과가 뭐고 이런 건축 허가부터 우리가 싹 공부하는데요. 자, 그러면 건물 건축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상의 허가는 사전에 허가가 됩니다. 사전에 건축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만약에 허가 안 받고 건축하면 처벌합니다.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엄청나게 세게 처벌하죠.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라는 거 입문과정이니까 한번 개념 보면 자, 내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 이거는 뭐예요? 내 돈 갖고 내 땅에다 건물 짓는 거니까 재산권 행사라고 그러죠.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이 재산권 행사는 본질적으로 자유예요, 금지예요? 자유죠. 그래서 재산권 행사의 자유.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내 땅을 어떻게 쓰든 재산권 행사의 자유로서 건물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을 금지합니다. 이 재산권 행사인 건물의 건축을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함부로 건물 건축하지 마라. 건축을 금지.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공법은 규제한다고 그랬죠. 규제를 가하는 목적은 공익입니다. 공공복리.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공공복리, 공익은 대표적으로 건물의 안전입니다. 건물의 안전, 미관, 환경 이런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해서 누구라도 함부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건물 지어갖고 부실 시공해서 무너졌다. 자기가 죽는 게 아니죠. 세입자라든지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물 건축하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이런 것들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물 건축하지 마라 못하게 하고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게 대부분 요 건물 안전 기준이에요. 불 같은 거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안전 기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싹 규정하고요. 이런 기준에 적합하게 건물을 설계해서 허가를 신청. 이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물 건축하겠습니다. 허가를 신청. 그러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정한 기준에 맞더라. 그러면 이제 허가를 내주게 되죠. 자, 허가를 받으면 건축 금지가 풀립니다. 금지가 풀려갖고 이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게 돼요. 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라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풀어가지고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의 행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려면 사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축하면은 건축법 위반 처벌한다 그랬죠. 처벌. 그래서 적법하게 건물 건축하려면 사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허가를 받고 허가 받으면 효과 이런 건축 허가 그거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건축법의 이제 가장 기본 개념들 그리고 건축 절차 이거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날씨가 아주 추워요. 쌀쌀하고 그냥 추운데 하여튼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입문과정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농지법까지 용어들 위주로 해갖고 기본 개념들 위주로 해서 정리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